베네수엘라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건물들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가 1,700명을 넘어섰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건물이 통째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형체였는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는 폭격을 맞은 듯 그대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가족을 찾는 울부짖음 속에 구조대가 어둠 속에서 후색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l más fuerte y fue largo, fuerte, fue muy fuerte. El edificio se movió de lado a lado porque es increíble pues. Y bueno, que menos mal que no había tanta gente. 현지 시각 24일 저녁 6시쯤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168km 떨어진 카리브해 연안에서 규모 7.2에 이어 7.5의 강진이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조대를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구호대가 현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임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El primer mensaje para nuestro pueblo es mantener la unión para salvar vidas. Inmediatamente de la ocurrencia de estos dos sismos. 후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명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국은 10,000명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지난 1967년과 97년 지진 때에도 각각 230여 명과 70여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지진 피해에 따른 평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인명 피해 규모가 아직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는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강한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번 강진은 불과 39초 간격으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쌍둥이 초강진에 도시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건물이 종이장처럼 주저앉고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먼지 구름에 휩싸입니다. 베네수엘라 북중부 해안을 규모 7.2와 7.5의 초강력 쌍둥이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불과 39초 만에 규모 7.0 이상의 본진급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규모 7.2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60개, 규모 7.5는 180개가 동시에 터지는 수준의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원폭 240개가 연달아 도심 지하를 강타한 셈입니다. 쌍둥이 지진의 연쇄 충격은 연쇄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규모 7.2의 강진으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가며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건축물들이 불과 39초 뒤 몰아친 7.5의 더 강력한 2차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7.2는 지하 20km에서 남북 방향으로 쪼개진 단층이었는데 7.5 지진은 단층 면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찢어지는 좀 특이한 모양의 두 개의 지진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강진 이후 찾아오는 여진은 수분에서 수시간의 간격을 두지만 이번엔 채 1분도 되지 않아 대형 지진이 연달아 터지면서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최소한의 골든타임마저 없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남미판과 카리브판이 맞물리는 복합 단층대의 압축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이례적인 쌍둥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의 진원이 10km 안팎으로 매우 얕아 지상으로 전달된 충격파가 배가 됐고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밀집 도시에 노후화된 인프라가 겹쳐 결국 유례없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상승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코스피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5%, 13% 급등하면서 장중 9,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종가도 9,000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종가 기준 9,000선 탈환을 코앞에 두고 거래를 마친 코스피.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상승폭을 확대해가며 개장 7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개장 20여 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며 8,900선을 넘어섰고 한때 9,000피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빨라 증시 풍향계로 불리는 미 마이크론 매출이 345% 급증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점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이제 이걸 본다면 반도체, 마이크론 이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그 관련된 지주사죠. SK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만 주가 급등했거든요. 삼성전자는 5% 이상 오른 35만 8,500원, SK하이닉스는 13% 이상 급등한 291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3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2.36% 내린 887로 장을 마감하며 또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4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이틀 연속 이어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가 확대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대미 금융자산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 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을 제외한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2조 4,396억 달러로 전년 말보다 3,448억 달러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1조 1,49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유로 지역 3,075억 달러, 동남아 2,795억 달러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경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국화가 필수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치거나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획됐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 비판 발언에 이어 SNS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이 삼전 닉스 회장들을 불러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을러댄다며 이는 반도체 줄 테니 정청래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본도 공장을 쪼개다 생태계가 파편화되고 경쟁력을 잃었다고 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에 총알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회견을 열어 반도체 공장 입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성과 산업 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안도걸 원내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기업의 자발적 투자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기업의 철저한 사업성 분석과 미래 수익성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전북의 지역구를 둔 김의겸 의원은 호남 반도체 공장을 환영하며
전북과 전남 광주에 하나씩 나눠서 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 계획이 다음 주쯤 청와대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총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주요 정책, 도덕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요. 주요 질의 답변 함께 보시죠. 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적이기도 하고 다만 동포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젊은 층이 그렇게 농담처럼 한다는 주적 운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마귀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네, 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네네. 대통령에게 면죄부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다주택 관련된 후보자님, 부분에서는 이런 걸 죄송스럽게 다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한다고 보고요. 참가자들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63건 정도의 내용이 왔는데요. 뭐 대부분 광고 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샅샅이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조치들 취하고 이른바 현대판 매관 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의혹은 나토 순방 당시 김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에서 시작됐는데 특검은 명품 시계와 고가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해 매관 매직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과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김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와 이우한 화백 그림 역시 각각 사업가 서성빈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사실이 알려지며 매간 매직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3개월 넘는 재판 끝에 김건희 씨는 물론 금품을 건넨 이 회장 등도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김 씨 측과 매관 매직 행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무기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모의 초기 단계에 작성된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랑제일교회와 자유통일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교회와 자유통일당 측은 정상적인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전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자택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자유통일당 중앙당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의 전 대표 등 6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사랑제일교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부금 등을 모아 자유통일당에 102억 원을 빌려줬지만 이자나 원금이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 중대 범죄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뒤 사랑제일교회 측은 자유통일당에 자금을 빌려줄 때 선관위에 신고했고 법적으로도 투명한 거래였다며 경찰과 선관위가 표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유통일당도 정치 자금이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교회 측과 합법적인 금전 대차 계약을 맺은 거라며 압수수색은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해준 혐의를 받는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서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피부과, 흰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고객을 시술실로 안내합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려는 건데 심지어 가운을 입은 두 사람 중 한 명은 정식 의료면허가 없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경찰은 고객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불법 투여해준 것으로 확인된 고객 12명도 입건됐습니다.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을 옮긴 뒤에도 기존에 확보한 불법 투약자 명단을 활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형앱을 보고 병원을 찾은 고객들에게도 불법 투약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남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용 기록을 누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주차된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파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이 남성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적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남성이 순찰하던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광나루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달 30일 지역 순찰을 하던 중 A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항국인 오만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드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향후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 측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에 구축한 완충지대 일부에서 병력을 철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 점령지 일부에서 철수했다며 이제 레바논 정규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해 테러 무기와 인프라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헤즈볼라가 위협으로 남아있고 이들이 무장 해제되지 않는 한 레바논 남부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군설을 부인했습니다. 마이클 디손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손브리 차관보는 현지 시간 25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어제 이석배 주 러시아 대사를 만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 계속되는 한국과 미국의 대결적 군사 활동이 한반도와 영내 전체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10,0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단축했고 영국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도중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온도계가 섭씨 45.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스페인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웃돌면서 나흘간 더위 관련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프랑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파리를 포함해 절반 이상 지역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 명소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3살 배기 아기가 추가로 숨졌고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C'est dur, parce que là c'est le début, on n'est pas habitué à tout ça. Et apparemment il fait plus chaud qu'ici qu'au Sahara, donc du coup c'est chaud. 프랑스 학교 13,000여 곳이 휴교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폭염 대책 마련 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간 학교가 2,0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에선 교실 온도가 40도까지 오르면서 교사 여러 명이 수업 중 기절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5일 최고 기온이 36.4도까지 오르며 이틀 연속 6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insane, which is why I brought the brolly to keep, shelter from the sunlight. 이탈리아에선 폭염 최고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도시가 17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사흘간 노동자 15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열기가 서유럽 대기에 갇히면서 발생한 열동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서 폭염 대응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국 정부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공개합니다.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미리 반영한 만큼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도 한 달 전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3사가 오늘부터 여름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달까지 5달 연속 2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특수와 증시 호황에 따른 자산 효과로 호실적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026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부산 백스코와 부산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해 차세대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선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건조와 개조 관련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늘부터 어선 건조 개조업 등록 제도를 시행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선 건조 개조업체는 오는 12월 20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다음 날부터 미등록 업체가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협의를 지원했지만 주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조정을 종료하면서 중노위는 양측에 자율교섭을 이어가달라고 당부했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후 조정을 진행해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11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는 사측이 협상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교섭 결례를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파업을 피하려는 사측이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가 살수 드론과 고공 포집기를 투입해 본격적인 방제에 나섰습니다. 완벽한 박멸 대신 친환경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불암산 자락의 숲길. 거대한 날개를 단 대형 드론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드론이 풀숲과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며 하부에서 미세한 물방울을 넓게 뿜어냅니다. 공중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맞은 러브버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화학 살충제 대신 물방울의 낙하 압력으로 러브버그의 날개를 적셔 비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순수한 음용수로 이제 러브버그를 방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리터까지
우리가 저 약액 충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충수된 걸로 다 하게 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내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 특성을 고려해 완전히 박멸하기보다는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일단 살충제를 쓰다 보면은 이제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비표적 생물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드론을 통한 살수 방제뿐 아니라 공중에 대형 포집 장비를 띄어 러브버그를 유인해 잡는 고공 방제도 병행했습니다. 살수 드론 이외에도 고공 포집기라든지 아니면 향기로 유인하는 유인물질 포집기를 기존에 한 1,300개 정도를 계획하였다가 지금 4,800여 개 정도를 서울 전역에 설치를 하여서 발생하는 개체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느끼시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불안산과 수락산 일대 시범 방제를 시작으로 발생 예측부터 현장 대응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서울 지하철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대용량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내려진 조치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연기가 역사내를 뒤덮고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승객이 들고 온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가 터지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의 휴대용 보조 배터리가 터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 내 배터리 발화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이를 장착한 개인용 이동장치의 역사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제한 기준은 항공기 안전기준과 같은 160와트시 초과 제품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일체의 개인 이동 장치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그리고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기준 이하인 만큼 정상적으로 들고 탈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역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에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역사 내 안내문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를 먹느냐가 특정 암 사망 위험과 관계가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위암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여성의 경우 내장육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암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연구팀이 본 고기 종류는 붉은 고기와 닭고기, 내장육, 가공육 등 4가지였습니다. 이 고기들은 섭취량에 따라 1에서 4분위로, 가공육은 섭취군과 비섭취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표별 보정을 거쳐 암 종류별 사망 위험도를 비교했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는 남녀 모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고기, 성별이 중요했습니다. 남성에서는 붉은 고기를 많이 먹은 그룹일수록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52% 낮았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으로 비교적 마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여성에서는 내장육을 비교적 많이 먹은 그룹이 가장 적게 먹은 그룹보다 유방암 사망 위험이 2.57배, 췌장암 사망 위험은 1.83배 높았습니다. 60세 이상, 체질량 지수 25 미만, 비흡연 여성에서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살코기보다 간이나 곱창 같은 내장육에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지방 함량도 높아 췌장이나 유방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축적되기 쉬운 장기에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에 좀 더 축적되고 그럴 수 있는 물질, 또 거기서 여성이고 나이 드시고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작은 사람들이 좀 더 영향을 받았다 하고 나오거든요. 내장육 섭취와 암 사망률 상승의 연관성이 보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성의 경우 붉은 고기가 위암 사망 위험 감소와 함께 나타난 배경으로 가공육보다 수육이나 구이 중심의 섭취를 하는 우리 식문화를 꼽은 점도 주목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관찰 연구이므로 육류 섭취와 암 사망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조리 방법이나 장기적인 식습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양 식이 분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뉴트리션 최근호에 실렸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며칠간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제가 있는 마포구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노사모입니다. 저는 노무현 키즈입니다. 저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의 동지이자 전우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저의 길을 갈 테니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병원을 나와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예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올림픽공원에 순수한 시민들과 함께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특히 뭐 여기 쭉 보다가 저기 화양동 같은 데는 저기는 정말 대학생들 많이 사는 데입니다. 회기동 같은데 그런 동네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이게 청년표가 많이 나왔다. 이게 출구조사에만 입증되는 게 아니라 이런 통계에서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중앙당 제도의 폐지입니다. 무슨 묻지마 폭행 사건 하나만 놔도 예를 들면 당 대표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뭐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인데 그래서 정쟁이 일상화되어 있는 정치하면 싸움꾼들로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개선이 되려면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오늘 아침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7.4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32도까지 올라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동쪽 지방은 또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구름량이 줄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4도, 청주 2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덥겠고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서울 29도, 속초 22도, 대구 2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